여론조사하고 우리 해당 전문가들이 실제로 뭐 이렇게 느끼는 여론의 동향하고 뭐 어떻게 보시는지, 또 최근에 있었던 일주일 만에 뭐 10몇 % 이상 진복이 생기는 불안정성을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들어봅시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론조사 회사들에 대한 이 로 데이터 검증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옆에 여론조사 회사 하시는 분들 여론조사가 정치를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악덕 여론조사 업체들이요. 투가면 고소하는데 고소 좀 제발 좀 해가지고 한번 밝혔으면 좋겠어요. 닦아가지고요. 자, 요 조금 좀 비슷하지만 요거는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는 하도 논쟁을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보지만 이 녹음기를 틀어서는 ARS 방식과 조선이 직접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 우리가 표본의 대표성이라는 것은 성, 연령, 지역을 체크합니다. 성, 연령, 지역을 체크하는데 사람 조사원이 하는 방식은 성, 연령, 지역 체크가 됩니다. 반면 녹음을 하는 ARS 조사는 지역 외에는 제대로 즉 성 연령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되는, 물론 지역도 응답을 하지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지역을 속이지는 않습니다. 요 근자에 한 5년 10년 상간에 여론조사를 갖고 워낙 경선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자가 늦게 되고 젊은 층이 늦게 되니까 많은 정치인들, 도지사, 도의원, 시의원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 지지자들한테 수도 없이 노인들 보고 20, 30대 눌러라, 남자가 여자 눌러라, 이게 한 차례만 하는데 이게 몇 년 지속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조사원이 조사를 하는 상황에서도 노인이 20대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선거법이 선관위 법에 의하면은 그래도 그거를 그대로 받아주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사 하는 입장에서는 양심상 그렇게 못하죠. 진짜 20대 만졌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저는 끊고 가버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지금 조사를 보면 어떻게 됐냐? 분명히 정당 지지도가 두 조사 기관이 전체는 20%가 10% 정도가 나요. 나는데 보면은 이 지금 20대를 보면은 ARS 조사한 쪽에 사람이 조사보다 10% 이상 더 높게 나옵니다. 뭐냐? 노인들이 20대라고 응답을 하죠. 반면 노인층에 가면 또 격차가 더 줄어들어요. 왜냐? 노인들이 60대에서 응답해들 노인들은 많이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조사 방법상 불안정성은 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하도 이제 조사가 일반화되니까 거의 통제 안 되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특히 이렇게 정치적인 쟁점이 아주 심하게 나타날 때, 특정 연령층, 특정 성이 다른 성으로 다른 연령대로 응답을 하면은 이 조사가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뭐가면은 얘기해도 누군가가 조작하는 게 아니고 한 10년 정도 가까이 합숙이 되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네. 정치. 내가 하나 끊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나경원을 열어두고 이런 거는 황교안 나경원을 데려가는 게 제일 쉽죠. 오히려 이 집행부가 조기에 이렇게 그냥 쫓겨나고 그래도 정치 좀 해본 사람들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좀 머리 아파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막말도 하고 말 실수도 하고 비본질적인 걸 갖고 흥분하는 척하고 하면서 적당히 달래가면서 지지율도 적당히 높아졌다. 한국당이 왜 최근에 저런 식으로 어리버리해지는 줄 압니까? 민주당하고 지지율 격차가 거의 따라잡았고 곧 이제 한 2, 3주만 지나면 붙을 거라고. 그것도 짜고 하는 줄도 모르고. 그거 좋다고 그냥 절대 무리수 두면 안 된다. 온건하게 해야 된다. 중도를 포용해야 된다. 이런 함정에 걸린 거예요. 프레임에 저것들이. 중도라는 우리의 나라에 중도가 어디 있어요? 가식이죠. 그 중도 프레임에 완전히 걸려가지고 놀아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봤을 때 이제 민주당 좀 뭐라 하지 않겠어요? 왜 이리 붙어? 이러니까 그때는 또 살짝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 난리인데 결국은 저 두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여건이 쳐놓은 이 정치적인 일종의 스핀 공작의 그물에서 저는 못 벗어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수준 자체가요. 그래서 정치 베테랑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나마 한국당을 좀 해야 이 내년 총선까지 수습이나 되지. 저는 내년 총선 전에 한국당에 떨어질 폭탄이 한 2-3개쯤 있다고 봐요. 지금 한 80명쯤 걸려 있잖아요. 근데 신적폐 수사에서 또 안 튀어나오겠습니까? 제가 아는 것도 몇 건 있어요.
곳곳에서 다 튀어나오면 80명 얘기하는 건 지금 국회의장 회의방에 얘기하는 그거에다가 그 말고도 한 30명이 조사받고 있어요. 이거는 어. 저런 사건으로요. 그러니까 저 당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느냐. 또 지도부에도 폭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지도부 폭탄까지 튀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폭탄 수습을 감지기인가 봐요. 이렇게 많이 알아. 아, 우리는 뭐 정치판에 이렇게 딱 냄새만 맡아도 폭탄이 언제 터질지 알죠. 네. 그 저는 내년 총선은 그 인물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당이 그 제대로 된 물갈이를 해가지고 내놓느냐. 아. 금방 말씀하신 대로 뭐 한국당 아니 지금 원래 초점은 지금 이제 여론조사 관련 얘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폴리뉴스 하면서 여론조사 기간도 최근에 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저도 뭐 한 20몇 년간 쭉 이렇게 네. 제가 여론조사 기간은 아니지만 제가 그것을 기획하고 이렇게 함께 예. 공동조사를 하고 해서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그 수치를 갖다가 흔히 말하는 대로 마사지를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 특히나 요즘은 언론 공표하는 부분들은 이 선관위 여론조사 기관이 신고해가지고 이 자격을 득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중앙선관위에 그 이 여론조사 그게 올려놓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네. 까딱 잘못하다는 자기들이 20년 이상 한 공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 그래서 저는 뭐 리얼미터도 뭐 이럴 때는 이쪽에서 요거도 묻고 저럴 땐 저쪽에서 요거도 묻고 뭐 그랬는데 그럴 리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아까 우리 홍 소장님 지적한 그 ARS 자체의 문제점 그 부분들은 그 자기들도 일정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 60대 이상이 20, 30대라고 눌러버리면은 그 체크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해야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 감안해서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면 별 뾰족한 수가 그 없어요. 이택수 대표는 오히려 그 직접 전화 면접 조사가 대세가 과잉 반영된다. 오히려 아니, AS 제- 적당히 반영된다. 제 말은 지금 세대 그게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금방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은 지난 천안함 그 2010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여론 일반 전화조사에서는 그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20% 이상 앞서다가 수도권에서 대부분 앞서다가 실제로는 굉장히 뭐 인천은 오히려 민주당이 지고 나머지도 뭐 0.6% 서울은 이 정도로 이제 그거 되는데 그거는 ARS 조사가 정확하게 오히려 예측을 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떤 이 여당에 대한 어떤 야당에 대한 피해 의식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이 바이어스가 그 여기는 좀 적게 나타날 수 있다. ARS는 뭐 그런 그 나름대로 강점은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제가 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너무 이 ARS 조사 이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특히 ARS 조사가 마치 그것이 곧바로 민심이냐 너무 그것이 이렇게 좀 가대평가되고 있다. 아마 여론조사 회사들도 그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은 그 순간에 어떤 지표를 갖다가 이 나타내는 건데 금방 말한 기본적인 한계, ARS의 한계. 전화조사는 또 전화조사대로 예를 들면 여당에 반하는 사람들은 또 잘 응답을 안 하는 뭐 피해버리는 끊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다 한계가 있는 가운데에서 그런 조건 하에서 그 일정 시점에서 나온 결과로 봐야지 이걸 갖다가 너무 뭐 그거 하나에 일희일비를 하고 그걸 가지고 가져서 지금 민심이 이렇다 너무 이런 식으로 가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김동구 대표는 뭐 정치인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현장도 다니고 했을 때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민심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주관적으로 이제 그 지역마다 다른데 이 최근에 어쨌든 간에 저 PK 지역과 이 호남 지역을 이렇게 가봤을 때 PK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흔히 말해서 완전히 넘어졌다. 뭐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가 그 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전보다도 더 나빠졌다. 이야기할 정도고. 아주 예전보다. 부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지금 6석이잖아요. 국회의원에 내년에 한 명도 안 될 거라고 공국민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민주당 관계자들도 거의 인정을 해요. 지금 PK 실제
민심과 그 정치 세력 간의 그 세력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그 우리가 이전에 그 탄핵 때 2004년도 선거 전에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다 되고 한나라당이 그 역풍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됐잖아요. 그런데 그 한 달이 지나면서 결국 그때도 거의 한나라당이 다 됐어요. 2004년 선거도. 그럼 문재인 정부 여당을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받쳐주고 있는 호남권은 어때요? 네, 지금 주관적으로 판단한 민심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호남권은 지금 60~70%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조사에서. 네, 조사에서 그래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변화의 움직임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아까도 이야기 5.18에서도 그 강조하고 또 호소하고 사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 총선을 위한 호남 민심 잡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측면은 분명히 그 있겠지만 예를 들면 또 그 나름대로 효과도 있겠지만 지금 호남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과연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는 인사에서 뭐 호남 정부다 할 정도로 많이 지금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한테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변화 이런 부분에서는 캐셔 마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주관적으로 보는 민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추세로 경제가 요 상황 정도로 나빠지고 한 1년 남았잖아요.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현 정권이. 지금부터는 더 나빠질 거예요. 경제라는 게 일정하게 나빠지고 나면 그게 이제 가속도가 붙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걸 갖다가 스핀을 여러 가지로 걸라고 할 거라고 봅니다. 선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굴러가서 서로 간에 공약 내고 후보들 내고 싸우는 이런 선거가 아니라 전체 정치판을 짤 건데 문 정권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짜는 판이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정치 기획들이 다 성공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 역대 제가 봤을 때 황교안 나경원 집행부가 최악이고 여기에 또 황교안 원외고 나는 원내고 또 두 사람이 보면 이렇게 서로 간의 영역에 대해서 그냥 따로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일에 개입돼야 될 그래도 한국당의 베테랑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당에 다 발을 빼고 뒤로 빠져 있어요. 정치 이 프로들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당이 아마추어들한테 지금 장악되어 가지고 이렇게 잘못 굴러가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문정권이 바라볼 때 제일 큰 지금 이 한국당의 저런 취약성이 가장 총선에 대비한 유리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일부 있습니다. 언론에서 황체제의 안정성을 평가해주는 일부 언론도 있던데 그거 동의하지 않군요. 저는 이 보수 언론, 네. 특히 보수 언론들은 다 황체제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른 이 보수 정치 리더들보다는 황이 자신들이 다루기가 쉬울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황이 종교적으로 기독교 부분에 지나치게 경사돼 있는 지금 불안정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국당을 누르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 유튜브에 뭐 하루에 들어오는 몇십만 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저 체제를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금 황나 체제에 대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여론을 조성하는 보수 기득권 상층과 그다음에 이 서민 보수 하층의 부분에서는 갭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어느 때 계기가 주어지면 이 모순이 터져 나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볼 땐 총선까지 저렇게 굴러갈 수 있겠냐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한국당이요? 예.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황체제의 어떤 그 아까 말한 능력이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어쨌든 그 한국당 현재 보수 세력의 이 중심 세력으로서 안정화되는 부분들은 저는 이미 진입했다고 봅니다. 진입했다고 보고 내년 총선 결과 새로운 도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그 도전할 만한 사람도 황체제에 도전하지는 않으리라 봐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제가 듣고 접촉해 보라는 대체로 전부 다 황체제를 인정하면서 요 속에서 어떻게 공천 그리고 당선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지. 저 크게 여동칠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처음으로 탄핵 이후에 좀 이렇게 지역에서 좀 고개 들고 다니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이 황도 제가 볼 때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말로는 공조직 시스템으로 자기 지금
대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많은 자기의 그 사조직 속에서 이렇게 그 도움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창 체제, 박근혜 체제 이후에 당으로서는 오래간만에 좀 안정적인 체제에 그 들어간 정도 거 아닌가. 비중을 두네요. 네, 그게 문정부와의 관계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투쟁 뭐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으로만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들한테 이게 굉장히 자신감과 당당함을 주는 당 대표다. 네. 이런 인정을 받고 있다고. 저도 그 부분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게 어찌됐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는 과정 그리고 재보궐선거에서 PK 지역에서 가장 어려웠던 지역에서 저점을 했고 전통적 우위 지역에서는 여유있게 이겼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황 대표 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특히 보수에서 원하는 사항, 뭐 정책이고 가치고 이걸 떠나고 보수는 사람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선호하면 포용이 있고 좀 전장기를 바래요. 그런데 홍준표 체제에다 워낙 사람들이 튀어버려 갖고 홍준표에서 황교안으로 그 얼굴 바뀌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많이 만족해 한다. 보수 지지층들은. 그리고 어찌됐든 탄핵 이후에 한 10%든 몇 프로든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에 대해서 재상승에 대한 그것을 체감하면서 자신감을 갖는 이런 지금 단계에 들어 있어서 적어도 총선까지는 제가 볼 때는 황 대표 체제가 그대로 가지 않느냐. 그다음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간다면 지역별로 다음 선거는 인물이라 민심에서 인물이라고 해야 하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인물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호남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호남이 민주당하고 거기에 민평당이나 그런 상당하고 경쟁을 했을 때 민주당의 가장 큰 약점이 그거예요. 인물이었습니다. 지지도는 높은데 그 지역에 저기 중심으로 해서 오랜 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 깜이라고 할 만한 인물들이 민평당에 비해서 민주당이 거의 양육성이 안 돼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왜 그런지 대략 우리가 그렇죠. 옛날에 보면은 항상 민주당이 정당 개혁할 때 민주당 저기 호남을 그냥 하나의 어떤 일타켓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제대로 육성이 안 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거기에서 이 청선의 대상으로 했던 사람들은 민평당에다 나와서 그 위치를 다 갖고 있죠. 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설사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특히 호남은 특히 저기 그 전남이나 이런 쪽은 생각만큼 민주당이 압승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여기 그래도 그건 인물이 변수가 되는 거고 여기 PK 지역은 인물보다도 제가 볼 때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가 이게 변수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다 보니 PK 지역은 어떤 인물을 내세우기보다도 정책적으로 거기에 맞는 어떤 정책을 제시하거나 지금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 탄핵 이후에 전국에 이런 적폐청산 탄핵 이런 어떤 그 분위기를 그나마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수도권에 제한적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예. 뭐에 대한 걸 얘기하면 이제 아까 뭐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얘기했었는데 네. 주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민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라는 거. 민심은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지금 뭐 각 당이 민주당이 좀 더 높게 나온다 뭐 그렇게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민심은 상당히 지금 기존의 정치 현상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한 10개월 정도가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민주당은 한국당의 자책골 때문에 좀 반사의 이익을 받고 있지만 결국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들고 가야 될 성적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경제 성적표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그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경제 정책들에 대한 그러니까 명분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결과가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민심이 이반할 소지는 좀 분명히 크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면 그러게 대해서 가면 이 민주당 아닌 가면 대안이 그러면 자유한국당으로 갈 건데 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볼 건데 그게 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경제 성과에 대해서 경제 이 정책에 대한 분명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설사 성과를 못 낸다고 하더라도 이 총선 이후에도 뭔가 우리가 이 전국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신뢰감을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총선 임박했을 때의 그 지금 당청의 관계, 그리고 특히 이 그 총선에서의 누가 간판을 할 것인가, 총선 체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수도권에도 보면 민주당 입장 같은 경우는 기득권 세력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갈이를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관건이라고 생각한 거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지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경제 전망이 상당히 비관적인 요소가 많고, 오늘 뭐 KDI도 경제 성장률이 또 0.2% 낮췄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현재 지금 호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당내의 그러니까 지금 방향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우경화되면서 이 정치권 정치 자체를 전부 다 혐오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말을 통해서. 그러면서 진짜 이 자유한국당이 대한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실망해서 자유한국당 표를 찍고 싶어하는 중도층들, 산토끼들이 그 가감에 표를 못 찍게 망설이게 만들고 있는 이 구도를 스스로 어떻게 깰 수 있느냐, 저는 그게 관건이에요. 네, 이제 나머지 한 뭐 2개 정도 논의할 게 남아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전반적인 민심을 얘기했었는데, 주요 정치인들, 일부에서는 뭐 대권 주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주요 정치인들의 행보 관련해서 주목했던 사람 중심으로 얘기하기로 하죠. 당장 크게는 뭐 2사람 정도는 늘 이제 떠올랐는데,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일단은 또 남아 있습니다만 무죄를 받은 상황이 있었고, 늘 논란 상황에 있는 유시민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장, 뭐 최근에도 계속 논란거리를 만들었죠. 아까 뭐 나왔던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발언에다가 또 뭐 하루 뒤나 그 전에 녹화 방송했던 곳에서 대북 송금 특검이 DJ 햇볕 정책을 계승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발언해갖고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했는데, 주목했던 정치인들 어느 사람 정치인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일단 몇 얘기하십시오. 가지 여론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참 아까 그 이야기를 할게요. 이 ALS가 저기 상대방을 확인을 못한다고 남자 또는 20대 이런 식으로 그걸 하지만은 만약 그거는 엄연하게 불법입니다. 그거는 업무방해죄로 선거법 위반, 선거 이런 문제에 대고 걸리면은 위법 사항이니까,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야 되는 거라 생각했다,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잘못 걸려갖고 법적으로 곤욕 치르는 얻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변자가 성이나 연령을 속이고 이렇게 하고, 특히 거기 국회의원들이나 거기 출마자들이 이렇게 응답하라고 지시를 받고 그 따라 하다가는 잘못하면 같이 선거법으로 곤욕을 치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지금 그런 거 하다가 지금 저기 형 받고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지시했던 케이스는 옛날에 관악에서 이제 걸렸는데 당사자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법 이전에 양심껏 살아야죠. 자, 다음 주요 정치인. 예, 지금 이제 제일 근저에 변수가 된 게 이재명, 유시민인데, 저는 유시민의 경우는 그 화법의 특성상 사실상 대선에 대한 의사 표현이라고 봐요. 예, 간접적 표현이고, 앞으로 딱 그 이야기 나오는 순간, 앞으로 우리도 여론조사를 하면 유시민을 넣어야 되겠구나, 나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두 번째, 이재명의 경우는 제가 아마 집권 여당 내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전번 대선 때 여론조사를 해보면 20대, 30대 초반은 항상 압도적으로 거의 더블 스카 이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이재명이. 20대와 30대 초반. 근데 지금 유심히 앞섰다고? 예, 앞섰어요. 근데 지금 유심히 보십시오. 현재 민주당이 제일 곤욕스러워하는 층이 누구냐? 그 20대, 30대 초반층들이에요. 이네들이 이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네들이 내가 볼 때는 제일 1차적으로 몰려갈 대상이 제가 볼 때는 이재명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그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의 고정표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문재인을 요즘 공정 이야기를 하고 저기 그 뭐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이야기하는 그 층한테는 희화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그 가치를 제일 잘 대변해 주는 걸 20, 30대들은 이재명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즉 고정층을 갖고 있고요. 5번의 재판이 1심에서 무혐의로 났지만 그 과정에서 친문가, 즉 이재명
세력과 반대 세력들 간에 그 저기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때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야 일방적으로 이재명 이 진영이 깨질 줄 알았는데 거의 뭐 같이 그저 붙어서 유불리한 상황이 조금씩 정리는 됐어서도 만만찮은 화력을 발휘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 충성도가 있는 그 세력들이 존재를 한다. 전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세력들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집권 여당 내에서 이재명이가 등장을 했을 때 빠른 회복은 아니지만 차츰 이 회복해 오는 이 그 경쟁력이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법적인 문제까지 해결을 했으니까 유심히 봐셔야 되는 게 인구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황교안 대표도 잘 봐야 되는 게 제가 황교안 대표가 총선까지는 끌고 가도 다음 대선까지는 어렵다고 보는 게 인구 구조인데 60대 이상을 보면 1년에 3, 40명씩 돌아갔어요. 3, 40만 명이 사망하고 지금 20대에 그 세 유권자로 들어오는 게 1년에 한 60, 70만 명씩 들어옵니다. 3년이면 얼마가 더 바뀌느냐. 1년에 100만 명씩 이상 바뀌어서 300만 이상이 새로운 유권자로 물갈이가 되는데 절대적으로 보수한테는 불리한 인적 구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유리한 게 대선에서 누구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하고 유시민하고 둘이가 붙으면 어떠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컬러인데 유시민은 내가 볼 때는 선호돼야 되고 20, 30대한테 조금 밀릴 것 같다. 만약에는 민주당에 대해 경쟁이 되고 내가 볼 때는 이낙연이라든가 김부겸이라든가 이쪽 라인에 있는 요런 성향, 이걸 뭐라고 규정을 하기 좀 어른데 좀 나이도 있고 좀 보수적이고 안정성, 예, 좀 합리적인 그런데 약간 보수적이고 굉장히 중도 성향도 있고 이런 층들과 유시민과 여기 이재명은 컬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전선이 하나의 전선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유시민과 이재명 중에서 누가 그 비슷한 컬러 쪽에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제가 볼 때는 유시민과 이재명을 좋아하는 이 층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이 층과는 화력이 굉장히 세어서 민주당 내의 다음 차기 대선에도 큰 변수가 될 거다. 네. 주요 정치인들의 최근 행보에 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뭐 애초부터 안희정이 제거하고 이재명이 제거하고 김경수까지 제거는 일정한 흐름이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주장해 온 사람이에요. 안희정이 낙마할 때 그 다음에 이재명이라 했고 그 다음에 김경수라고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을 이번에 이제 무죄를 넣은 부분의 핵심은 내년 총선 때문이라고 봐요. 현 여건은 내년 총선에서 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임기 채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총선을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재명이 수도권에서 젊은 층에게 가지고 있는 일정한 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총선을 넘기 위해서 이재명이한테 무죄를 때렸지만 사법적인 판단에도 그런 전략이 먹힐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럼요. 저게 근데 2심, 3심까지 남아 있고 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저 나름대로 그 사람이 가진 장점도 지금 여권에서는 다른 사람과는 완전 차별되는 별도의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문바나 노빠하고는. 근데 그 사람의 또 단점이 또 장점만큼 만만찮아요. 그 사람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엮으려면 또 다르게 또 엮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총선이 급하니까 이재명을 일단은 안아서 총선을 경기도 서울 지역에서 이 수도권 지역에서 치르라고 내보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문파는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잘 나가는 집안에서는 혈통 때문에 망하고 보통 혈통 때문에 재벌들이 보면 저거 아들이 좀 모지라도 그 모지란 아들한테 밀려주지 뭐 밖에서 바지 사장한테 안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PK 지역의 부산파의 혈통을 따지고 이 정권이 아직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유시민은 제가 볼 때는 불쏘시개로서 해라고 하는 거지 양정철이가 유시민을 무슨 대권까지 가게 밀어줄 가능성은 저희 없다고 봅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유시민도 정권이 작정하고 밀지 않으면 옛날하고는 달라가지고요. 진부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말하거나 이런 부분이 솔직히 이 좌파 진영 안에서도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옛날에 유시민은 아니다. 작정하고 밀면 또 모르죠. 포장을 해서 이미지를. 그런데 유시민은 TK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현 정권이 내년 총선에 조국을 총선 직전에 내보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국이 이제 부산 선거가 쉽지 않을 거니까 거기서 당선되고 그리고 또 조국에 몇 명 조금이라도 살아오면 조국을 결국은 또 반복할 거라고 봐요. 호남이 밀고 PK가
이렇게 후보 내고 하는 구도에 그런 부분에서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문재인은 조국한테 꽂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국이 최근에 하는 행동이나 은행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런 게 없이는 할 수 없을 정도의 솔직히 민정수석 차원을 넘어서는 오만함이 딱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여기 부산 쪽에 있는 친문 핵심 그게 누구냐고 하셨지만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기들끼리의 소수 이너서클이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판들을 끌고 간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제 임종석이 종로로 박아버린 거는 이제 황교안을 깝깝하게 만들었다고 봐요. 황이 이제 한국당 내부에서도 종로에 붙으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건데 지금 가만히 있지 좀 있으면요 비주류가 선거 때는 들고 일어났어. 근데 황이 그러지 않고 비례대표를 간다면 아마 그때부터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임종석이 박았을 때 황이 임종석과 종로에서 정면 승부를 할 수 있는 황은 창원도 피해갔잖아요. 창원 나가라고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이 나왔으면 됐을 거고 됐으면 자기는 지역구가 창원이 돼버리고 그럼 내년도 짓게 될 거고 그래서 지역구에 대한 고민이나 이 총선에 대한 고민을 들 수가 있었을 건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황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는 뭐 이낙연부터 임종석부터 막 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내보낼 거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지명도가 있거나 대선 후보가 있는 사람. 그래서 선거를 이긴 다음에 또다시 2차 가지치기가 될 거라고 봐요. 대선 후보 근접한 사람이요. 이재명은 한 고비 넘겼지만은 앞으로 고비가 많이 있을 거고 이재명이 그 고비를 뛰어넘으려면 이제 당 내부에서 앞으로 총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 역량을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겠죠. 이재명의 1심 무죄가 이제 집권 여당의 총선 전략하고도 맞물린 결과다라는 데 대해서 다른 분이 동의할지는 하여튼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좀 보긴 하네요. 대체로 조금 그 제야 방송하는 사람이 항상 인기 있는 사람들이 분석을 좀 되게 어떤 것이 기획에 있다고 좀 보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왜 웃어요? 지식인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그 대선 후보 급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이 내년 총선에 어떤 역할을 갖다가 수행하고 거기에서 국민적인 평가 이것이 어떤 이 세를 형성하게 되면서 대선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다들 그 대권 프로젝트 이전에 총권 프로젝트의 어떤 지점에서 자기가 역할을 할 것인가를 다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정기국회 후에 그 당으로 복귀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석에서 참모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이미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과거에서부터 보면 김동구 대표가 다른 방송이든 우리 토론에서든 간에 이낙연 총리의 상품성을 아주 뭐 긍정적으로 평가한 그런 케이스인데 상업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굳이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낙연 총리의 조합 거기서는 이낙연 총리를 좀 더 밀어줘야 된다. 네. 문재인 정부는 이게 그랬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그 점에서도 별로 잘 이루어진 건 같지 않다고 보는데 하여간에 그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본인이 국민적인 어떤 스타 정치인으로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총리 시절에 이제 상당히 이 야당과의 어떤 맞서는 모습 그리고 재난 현장에서 예를 들면 솔선수범해서 막 이렇게 리더십을 나름대로 발휘하는 모습 뭐 이런 부분들이 좋게 봤고 그렇게 보니까 뭐 이 사람이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뭐 기자생활도 오래 하고 기자생활 오래 한 거는 별 플러스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국민들한테는 하여간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나름대로 총선 대선 부분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이걸 좀 나눴는데 그래서 이낙연 과에 속하는 사람이 또 김부겸 의원이고 김부겸 의원은 제가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주의 타파 이 부분을 몸소 본인이 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년 총선에서 다시 이긴다면은 그 자격을 갖다가 획득하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내려가서 치고서 바보 노무현 돼서 대통령 후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김부겸 의원은 또 그 정도로 파이팅이 있느냐 이런 것을 두고 볼 일이지만 어쨌든 본인도 일단 TK 지역에서의 이 생존 뭐 지금까지 한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김부겸이 더 많이 싸웠죠, 사실은. 그래서 본인은 거의 대구에서 살겠다 할 정도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박은순 시장은 그거 뭐 사당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2016년도 17년도 선거죠. 17년도 선거 때 경선 캠페인 과정에 나왔다가 이렇게 접었죠. 이게 그래서 이미 그 뜻은 한번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 당시에 뭐 김부겸, 박원순 두 사람이 이제 나왔다가 정도. 예. 그래서 이번은 또 이렇게 시장 임기와 대선 출마가 이제 거의 같이 비슷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시장을 그만두고 나오느냐 뭐 이런 문제는 없고 본인도 이제 3선이고 하니까 마지막 국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할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이 박원순 본인과 준비하는 캠프로 본다면은 상당히 고민이 깊죠. 예. 굉장히 본인들이 생각할 때 국정 운영 능력이랄까 비전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확고하게 그동안 축적되고 일정으로는 예. 임기 3개월 전에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서 하여튼 그만둬야 될 거예요. 나오려면.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22년 3월 초에 치르는 거고 예, 6월에 지방선거 그만두니까. 6월 지방선거지만 또 앞에 그게 또 이 90일 기간을 따지면 그러니까. 6개월이나 7개월 전에 가면 돼요. 임기를 못 맞추고 네. 해결해야 돼. 근데 그 정도는 저는 다 양해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흔히 말해서 저평가주처럼 자기가 국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답답함을 갖고 있을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 답답함을 푸는 열쇠가 뭔지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또 본인의 태생적 한계일 수도 있어요. 이게 시민운동 쭉 하면서 만기 칠람 모든 문제를 갖다가 그걸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박원순 했을 때 그 밑에 장수급이 잘 안 떠오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어쨌든 이른바 박원순 사람들 사단이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자기의 당에서의 어떤 세력화도 볼 것이고 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 보네요.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라 어쨌든 국민적인 어떤 여론, 국민적인 민심이 어떻게 하면은 박원순 카드를 갖다가 이렇게 인정하고 이분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노사모 문재인 문파 유파 이런 핵심 팬덤 지지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재명도 손가락 혁명군인가 이런 게 있는데 박원순 시장은 그렇게 아주 팬덤층의 어떤 지지 세력이 결집이 안 돼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보여줘야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봐서 하여튼간에 여건은 아까 말한 대로 조국 수석 포함해서 풍부할수록 좋으니까. 근데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부산에서는 하는 이야기지 국면 전환용으로 전재수 위원장이 한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큰 도움 되겠나? 이게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왜냐면 부산 칼라하고 좀 잘 안 맞거든요. 제가 부산 사람. 황 수장 어떠세요? 그 그 부분은? 말은 맞아요. 칼라는 안 맞아.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박근혜 정권이 지금 막판에 민정수석하던 우병우 부분을 정리를 못 해가지고 우병우한테 기대다가 무너졌잖아요. 지금 문 정권도 어떤 형태로든 조국이 지금 일개 수석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정치판을 꾸려가는 이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조국이 부산의 어떤 정치적 칼라하고는 안 맞다라는 김 대표 말을 저는 100% 인정을 해요. 안 맞지만은 밀어붙이려고 억지로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 내에서도 지금
이렇게 속으로 부글부글 끓지만은 누구도 나서서 지금 민주당의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청와대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같은 편도 잡아가거나 같은 편도 공천 안 주니까. 그러니까 다 엎드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총선 전에 민주당의 내재된 위기라고 봅니다. 아마 네. 앞으로 공천 학살을 대대적으로 하겠죠. 청와대에서만 몇십 명 내려오고 할 거니까. 이제 그럴 때 민주당이 그냥 순순히 극복이 되겠느냐. 안 그러면 그때쯤에는 뭐 공천 자본들이 터져 나올 거냐. 그러겠죠. 뭐 부산 언론사 정치장 아니 출신. 저는 우리 한 소장님 말씀에 아까 그 뭡니까 이 조국 수석을 비롯해서 상당히 뒤에 있는 뭔가 이너스컬에 아주 보이지 않는 손이 큰 그림 빅피처를 그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산 출신의 친문 세력들 중에 그걸 갖다가 그릴 수 있는 사람 제가 한번 생각해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조국이라는 컬러 자체가 부산에도 안 맞지만 조국이라는 컬러가 대중정치하고도 저는 안 맞다고 안 맞고 보고 본인 스스로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뭐 때문에 그건 뭐 세 분 다 비슷하게 보시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래서 정치를 안 하겠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여권 전체에서 이 어떤 개별 사람들에 대해서 뒤에서 막구 조종하는 그러한 그걸 갖다가 만들 사람도 없고 제가 아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성정상 그걸 감나라 배나라 할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2주년 그거 할 때 조국에 대한 부분은 자기는 일체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2004년도 그때 그 탄핵 되기 전에 열린우리당 창당됐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가라고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이야기를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거 안 하고 자기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내키지 하지 않는 걸 갖다가 강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결국은 이 지금 여권 내에 자기 잠재주자들은 결국 자기 나름대로의 플랜을 갖고 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결국 앞으로 자기 주자로 잘 굳히냐 못 굳히냐는 결국 내년 총선에서 자기가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은 본인도 최근에 총선 역할로 이야기했잖아요. 한 거 보면 총선에서 뭔가 어떤 식으로 당에 기여를 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 그리고 당내 일각에서도 지금 이해찬 간판론 갖고는 총선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기 주자 여론조사 1위인 이낙연 정도를 앉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친문의 그러니까 독식의 그런 이미지도 탈식해내고 그리고 또 상당히 또 좀 아까 좀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도적인 합리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낙연을 내세우는 것이 승리할 수 있겠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본인이 간판이 됐을 때 이 성과를 꺼낸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저는 뭐 이낙연 이지고잉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20, 30대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팬덤의 역설이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갖고 있는 데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 40, 50대, 60대 강한 비토가 있거든요. 그 비토를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설사 민주당의 그러니까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본선에 가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다수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고 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재명이 선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스스로도 이제는 1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움직이려고 하면 최소한 항소심 정도는 결과를 보고 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김부겸 의원은 아마 정치적으로 지금 최대위 앉아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2016년도에서 그때는 이 친박 뭐 역풍 불고 이런 측면에서 약간 반사적인 측면도 분명히 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TK가 완전히 지금 문재인 정권과 돌아선 상황에서 진짜 말 그대로 진짜 흠지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김부겸 의원이 승리를 해낸다면 저는 아마 자기 민주당 대권 경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서 아마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이 김부겸 의원도 내년 총선에서 본인이 살아남느냐가 김부겸은 개인 말고 전반적인 유권자 지형으로는 아까 김능구 대표는 상당히 힘듭니다. 전전보다 안 좋다는 훨씬 얘기만. 안 좋습니다. 자신이 처음 내려갔을 때보다 더 안 좋을 겁니다. 왜? 여당이니까요. 여당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경제적인 성적표까지
자기가 그걸 오롯이 그걸 떠안고 그걸 돌파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지 않다는 거예요.